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원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회장님께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다큐멘터리는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게 사실이고요. 제가 한동안은 뉴스 다큐멘터리만 거의 보다가 이상하게 외도를 해서 드라마 쪽으로 갔는데요.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귀중한 총계 다큐멘터리 학술대회에 기조 강연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장님 외에는 제가 오늘 다 처음 뵌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갈 텐데요. 저는 KBS 드라마국에서 드라마 프로듀서를 8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성균관 스캔들이라든가 학교 이공이다 이런 드라마를 프로듀싱을 했고, 굿닥터라고 있어요. 2013년에 KBS 방송된 건데요. 이게 지금 미국 ABC에서 리메이크가 돼서 시즌 7이 마지막 시즌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영광스럽게도 프로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조금 썼습니다. 한 10권을 썼는데요. 주로 이제 드라마 산업이라든가 넷플릭스, OTT 이런 쪽에 책을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다큐 기획한 게 하나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6일 사이드라고 1992년도 LA 폭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KBS 아메리카 사장을 하고 있을 때 FTG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활용을 할까 고민하면서 이 기획을 했었고요. 박희정 홍보 장관상으로 받았던 작품입니다. 잠깐만 한번 앞에 인트로만 볼게요. You know what happened during those 6 days of violence. You survived. You know what happened. It happened. 참 이거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그런 다큐멘터리였고요. 본사랑 같이 만들고 싶었었는데 본사에서 도움을 안 해줘서 자체적으로 이 페이스북에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고 KBS에서 한번 방송이 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개고요. 발표 자료를 지금 나눠드렸는데 소논문 형태로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PP를 다시 전화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책자보다는 훨씬 더 들으시기에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관련된 편성이라든가 특징, 전망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TT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OTT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요. 이 OTT의 어원이 좀 있습니다. 오버 더 탑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이게 전쟁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참호를 넘어서 적진을 공격해서 언덕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이제 TV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OTT와 대비해서 보면 이 TV가 이제 어떻든 성을 쌓고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OTT라는 놈이 결국에 TV를 무너뜨리고 이 성을 장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OTT의 어원을 듣고 섬뜩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OTT로 우리가 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돈의 가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해서 많이 케이블이라든가 IPTV 이런 부분을 끊고 가는데 이게 이런 이유예요. 현재 내고 있는 돈이 한 10만 원이 넘어가죠. 1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약 14만 원 정도 된다고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정도 내가 돈을 내고 보는 게 맞을까? 계산을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갭이
올드 미디어일수록 레거시 미디어일수록 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쪽으로 와서 OTT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합리적인 소비가 된다. 그럼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 이쪽으로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DVD, 비디오 이런 거 만들려면 물리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팔리지 않으면 다 재고로 쌓이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넘어가면 재고가 없습니다. 완전 제작비만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성이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보다는 디지털 상품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제작자도 수익성이 좋아서 OTT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OTT가 중요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도달률이 2018년에 벌써 역전이 됐고요. 가격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닐슨이라는 데는 한국도 닐슨 코리아가 있지만 주로 방송사의 시청률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OTT에서 나오는 조사는 전혀 다 빠져 있었는데 2021년 5월부터 닐슨에서 OTT까지 조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전 매월 들어가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2022년 7월에 역전이 돼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걸 보면 어느 플랫폼이 소비가 많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고 화제성 조사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콘텐츠 전부 다를 화제성을 조사를 하거든요. 닐슨은 거의 방송사 것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그 관계없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조사하고 있는데 2023년 보니까 1, 2등 전부 다 넷플릭스였습니다. 그만큼 OTT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KBS 채널에 뭘 보는지 어떤 장르를 보는지 했는데 다큐는 많이 낮아요. 그죠? 여기 예능을 많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준에 뭐가 제일 부합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다큐멘터리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걸 보면 다큐멘터리의 가치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다큐멘터리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봐서 정말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친다고 하면 저는 참화고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참화고도의 어떤 장면이 전 가장 인상에 남냐면 이 강을 건너는데 말을 타고 가지고 도로를 날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말도 그렇게 넘겨주는 장면을 다큐로 찍었는데 이거를 제가 입시에서 공부할 때 그 시사회를 딱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은 월등히 높습니다. 늘어도 있고요.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사라지고 OTT용 다큐멘터리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는 신이다, 수사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처럼 지형들이 계속 바뀌어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회에 소논문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쪽 이제 기존의 OTT와 다큐멘터리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저널이라든가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대체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다큐멘터리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건 확인은 모르고요. 그다음에 OTT 저널리즘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OTT 그의 번역 내용도 있었고 텍스트 분석, 표현 양식, 사회적 영향 이런 쪽으로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현장에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다큐멘터리 특징, 그다음에 전형 이런 부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상파 다큐를 이제 닐슨에 보면 아리아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리아나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쭉 돌려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보면 대체로 쭉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KBS 1을 보면 2018년에 최고로 많이 편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KBS2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MBC, 유독 이제 SBS만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고, EBS는 비슷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는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거는 닐슨이 이 장르 구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따도 나오겠지만 꼬꼬모 같은 프로그램이 과연 다큐인지 예능인지 좀 아사모사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꼬꼬모는 여기서는 다큐로 분류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청률도 큰 차이는 없어요. 많은 경우가 뭐 14% 나온 경우도 있고, 대체로 요즘 다큐멘터리 하면 3, 4% 많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웨이브라고 아시죠? KBS, MBC, SBS 만드는 OTT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다큐멘터리 시청률을 한번 시청 시간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는 시사 교양 정도가 분류가 돼 있고 다큐멘터리는 따로 분류가 돼 있지는 않아요. 시사 교양만 뽑아봤더니 연도별로 다큐 시사 교양 시청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다큐 방송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형 다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어쨌든 힘은 대형 다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있던 도자기, 참마고도, 누들로그, 공룡, 아마존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별로 안 나오고 올해 이제 빙하 3부작이 있었는데 이 정도고 크게 없고 이제 여기 아래에 보면 광고 매출을 보시죠. 지상파가 2013년에 2조가 넘어갔었는데 작년에 1,200억, 한 1조 2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떨어지다 보니까 광고가 부족하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도 드라마도 예능도 본방송을 줄고 재방송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작진수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닐슨에서 다큐멘터리라고 뽑은 데이터를 웨이브에 넘겨주고 웨이브에서 거기에 일치하는 것만 뽑아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계속 연도별로 조금씩 하락하는 듯한 느낌이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채널별로 얼마만큼 많은 시청 시간이 이루어졌는지를 뽑아봤는데 압도적으로 SBS가 높았습니다. 뭐 때문에? 꼬꼬모 때문에. 그만큼 이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보면 연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꼬꼬모 채널별로 1등에서 10등까지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 소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독 여기 SBS에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분류된 프로그램들이 높습니다. 이걸 보면 KBS, MBC, EBS는 공영성이 강한 채널이잖아요. SBS는 그나마 상업성이 강한 채널.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아까 말씀드린 연성화라든가 소비자, 시청자한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송을 찾아봤고요. OTT에서는 과연 어떨까? OTT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를 나무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2018년이 제일 많았고 쭉쭉쭉 가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봉사활동 갔다가 KBS PD랑 이제 같이 오면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왜 이렇게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처음에는 이제 다큐에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빠져갔냐, 갈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넷플릭스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그게 돈 가치가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다. 구색 맞추기, 일정 정도는 다큐를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거는 넣지만 얘가 그만큼 소비 시간이 안 나오면 많이 편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OTT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뽑아봤는데 일단은
폭력성, 오락성이 되게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상정 박사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요. 청소년 관련 분야가 41%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경란 여기 석사 논문인데 여기는 80%가 청소년 불가. 약간 이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더 늘어났다고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아주 화제가 됐었죠. 나는 시인가. 여기 보면 OTT 저널리즘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OTT 저널리즘이란 건 없다. 그렇게 하고 이 칼럼을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 OTT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꿈꾸는 게 아니고, 자기의 플랫폼에 와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 선정을 하지, 어떤 공익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큐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넷플릭스가 이런 OTT 저널리즘을 생각하고 나는 시이다 프로그램을 선정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또 이제 구성의 자유도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졌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방송에서는 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성의 자유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OTT로 가서는 편성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별 몇 회 아니면 각 회별로도 몇 분, 이게 다 다르게 회별 그 특징에 맞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좋은 제작자로서 좋은 플랫폼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디렉션도 보면 주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송은 심의라는 게 되게 강하잖아요. 한 번에 방송을 쏘면 누구나 거를 수 없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데, OTT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자극적인 이런 소재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P 부분이 이제 되게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드라마가 더 심하고요. 드라마, 영화 부분들. 근데 다수면들은 동일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가면 전부 다 IP는 넷플릭스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나쁜 형태는 아니고요. 할리우드 전체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넷플릭스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이제 영국 작가하고 넷플릭스하고 사인을 했죠. 부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만 보면 제가 드라마국에 있을 때 거의 이제 KBS가 저작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가져야 계속 2차적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제작사가 가져가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제작사는 영세한 제작사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요. 이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요 세 단계에서 충분히 펀딩을 받으면 저작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펀딩을 실패를 하면 저작권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양도하고 제작비를 리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번역했던 넷플릭스 효과라는 책에 있는 건데요. 다큐 제작자 둘이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보여졌는데요. 이 줄스라는 친구는 두 명 다 가명입니다. 첫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추가 수익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한테 다 넘겼고, 진이라는 친구는 자기의 경력이 있어서 한번 내가 혼자 해보겠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안 가고 자기 혼자 유통을 시켰어요. 두 가지 옵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현재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두 개는 선택의 옵션인 거지. 무조건 나는 이상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내가 핸들링 하겠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잘 저기를 해야 되고요.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영화는 저작권을 잘 안 넘긴다고 해요. 뭐 넷플릭스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왜? 넷플릭스로 가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약 10%의 수익만 얻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대신에 망하진 않아요. 10% 수익은 얻어요. 그런데 내가 저작권을 갖고 핸들링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잘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죠. 오펜하이머 아시죠? 얘가 100만 불, 아니 1억 달러죠. 1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넷플릭스로 가면 100만 불이에요. 10억인데 여기로 가서는 1000억, 뭐 1000원씩 잡으면 1000억이 되면 약 100배 차이나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다큐멘터리, 그 영화 다큐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다큐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그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판매 금액도 낮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가 국내 이제 제작사들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그 PD가 만들어 놓은 거 사는 금액도 높지도 않고 그나마 사는 게 더 퍼센트는 높더라고요. 그리고 수출도 보더라도 전체 한국에서 수출 영상 방송 프로그램 수출하는 금액의 0.8%가 되게 낮죠. 그러니까 참하고도 이런 거 잘 만들어도 수익성은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수입은 되게 많아요. 이 얘기는 많이 사서 튼다는 거죠. 국내 다큐멘터리 만든 것, 여기 보면 낮죠. 그것처럼 어쨌든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다 소비를 못하고 해외에서 사오면 훨씬 더 저렴하게 방송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에서 이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전형성은 분명히 탈피할 것. 다큐멘터리는 이래야 된다. 그래야 방송사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편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OTT가 되면서는 그런 전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패스트라는 게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단어예요. 구독자, 그 돈을 일정 정도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돈을 이제 SVD에서 패스트는 그 가입도 안 하고 그냥 그 채널에 자기 보기만 하고 광고 보고 핸드폰 보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만든 다큐를 싣기 시작해서 유통이 되면 여기 상당한 여기 금액도 회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OTT 이 패스트 이런 데 가서는 심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양한 이제 소재를 갖고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OTT 쪽으로 계속 방향이 가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나라에서는 수평 규제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콘텐츠인데 왜 방송과 나갈 때는 규제가 약하고 강하고 OTT는 약하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유럽의 그런 제주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아직 뭐 국내에서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고 이렇게 되다 보면 OTT에서 만드는 그 콘텐츠들도 약간의 이제 기존 규제에 묶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실바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가 한국에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한국 K-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강의 시간에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고요. BTS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인데 여기 보면 한국 TV쇼가 왜 성공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폭력성과 성행이 과하지 않는 점을 뽑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영상물들이 이런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해외에서도 수요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방송사들이 지금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작은 좀 감소를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패스 이런 쪽으로 계속 채널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 새로운 수요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소라를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 가지고 다큐를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소화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적은 제작비로 다양한 다큐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넷플릭스는 항상 이제 로컬을 되게 중시를 하고 있어서 한국만의 고유한 그런 다큐멘터리 부분들을 많이 만드시면 로컬적이면서도 글로벌에서 통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이제 주제들을 선정을 한다면 글로벌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 작업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 작업형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게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전파진흥원,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공모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을 한다면 공동제작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예능 이런 걸 만들면서 한국이 제작 퀄리티들이 상당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도 잘 만들었지만 고사양 제작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점차적으로 해외에서 유통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정경란 그 석사 논문에 보면 그 오리지널 특징으로 이런 게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소재,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 구조, 흥미롭게 해주는 재현, 애니메이션 기법,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시청자의 매력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성 TV 플러스, 여기 2,600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LG 채널 3,000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공급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결론은 간단히 어쨌든 이게 소논문 형태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OTT는 소비자를 각 슬라이싱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과 성별 이런 부분들 산업들을 투자해서 타겟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층이 뉴스를 신문을 안 보고 유튜브로 보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MZ세대들 이걸 두 개를 묶는 게 되게 어폐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시청률 얘기를 했는데 콘텐츠를 누가 많이 보는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이 좀 포함이 돼서 정말 내가 만든 콘텐츠를 누가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최근에 이제 기껏 김민기 다큐멘터리 보면서 참 좋은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기라는 인물을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분이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배우들을 다 키워낸 건 이 다큐멘터리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푸티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여기에 나왔던 분들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참 화제도 되고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 다큐가 되지 않을까. 있는 거 활용하고 이러면서 간다면 적은 제작비로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큐의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